1666년 9월 2일 새벽 런던 푸딩 레인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났죠. 아무도 이 불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거라고는 상상 못했어요. 모든 게 나무로 된 중세 도시는 건조한 여름 끝에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불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런던 시장은 불길을 과소평가하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죠. 건물을 허물어 불길을 막는 최후의 방법이 늦어졌어요. 일요일 밤 불은 이미 통제불능해 불이 폭풍이 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불길은 도시의 심장부로 돌진했고 공포가 덮쳤죠. 거리는 혼란에 빠졌고 외국인이 방화범이란 소문이 돌았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거리 폭력의 희생양이 되었죠. 화요일 불은 런던 거의 전체를 덮쳤고 지옥 같았습니다. 웅장한 세인트폴 대성당도 불길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불은 플리트강을 넘어 찰스 2세의 화이트홀 궁전까지 위협했어요. 하지만 왕의 명령 아래 드디어 조직적인 진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약으로 건물을 폭파시켜 거대한 방화선을 만들었죠. 밤새도록 이어진 사투 끝에 불길은 마침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도시는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대화제는 도시계획과 건축 규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작은 빵집에서 시작된 불이 도시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자연의 힘이 빚어낸 런던 대화제 이야기였습니다. 6600만 년 전 그날 아침 아무도 몰랐죠. 거대한 소행성이 모든 것을 바꿀 줄은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아래엔 거대한 상처가 숨겨져 있어요. 폭 200km, 깊이 30km, 칙술루브 크레이터죠. 10km 소행성 충돌 흔적이에요. 이건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1970년대 석유 탐사 중 우연히 발견됐죠. 처음엔 지질학자들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지표면 아래 이상한 중력 이상이 감지되었죠. 결정적 증거는 충돌로 녹아내린 암석 조각인 텍타이트였어요. 이것이 바로 공룡 멸종의 방아쇠였죠. 충돌 후 지구는 불지옥이 됐어요. 수백 미터 쓰나미가 대륙을 덮쳤고 대기 중 먼지와 재가 햇빛을 가렸죠. 식물은 죽고 먹이사슬은 붕괴했어요. 지구 생명체의 75%가 사라졌죠. 이 거대한 상처는 우리에게 경고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려주죠. 칙술루브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칙술루브는 여전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2005년 한 다큐멘터리가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 바로 옐로스톤 초화산에 대한 경고였어요. 평화로운 국립공원 아래 숨겨진 거대한 괴물이죠. 캔자스보다 큰 17,000km 지하 화산 복합체예요. 200만 년 전 첫 대분출이 시작됐어요. 그때마다 대륙 전체가 화산재에 덮였죠. 3번이 거대한 분출 사이클이 반복됐고요. 208만 년 전 아일랜드 파크 칼데라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63만 년 전 가장 최근 초분출이. 그것이 지금의 옐로스톤 칼데라를 만들었죠. 하지만 분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7만 년 전 마지막 마그마 분출이 기록됐고요. 그 후에도 거대한 수증기 폭발이 수차례 발생했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집안이 융기했어요. 새로운 마그마가 주입되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 침묵 아래 엄청난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재분출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경고하죠. 만약 다시 분출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화산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 침묵이 언제 깨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2006년 5월 인도네시아 시아르조는 평화로운 아침을 맞았어요. 하지만 그날 땅속에서 거대한 재앙이 시작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바로 옆에서는 한 회사가 천연가스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깊은 땅속 엄청난 압력이 응축된 곳을 향해 드릴이 파고들었죠. 작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가스 분출을 막기 위한 비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수만 톤의 진흙과 가스가 통제불능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초당 18만 입방미터, 상상하기 힘든 양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진흙 바다로 변해갔죠.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만든 재앙이었죠. 회사 측은 멀리 떨어진 지진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추 과정의 결함을 지적했죠. 수백 개 마을이 사라지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진흙은 10년이 넘도록 계속 분출했습니다. 이 거대한 진흙 화산은 세계 최대 규모가 되었죠. 수십 년간 이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어요. 제방을 쌓아 막았지만 여전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시아르조의 비극은 개발과 안전 사이의 경고 등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브라질의 한 마을은 평화로웠죠. 정오, 광산식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요. 아무도 이곳에 숨겨진 거대한 위협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위협은 바로 댐 I, 광산 폐기물 댐이었죠. 이 댐은 이미 불안정하다는 경고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하지만 광산회사 베일은 안전하다고 주장했죠. 그날 아침 댐 센서에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지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후 12시 28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계곡을 덮쳤고요. 점심을 먹던 사람들은 피할 시간조차 없었죠. 흙더미는 광산본부와 주변 마을을 휩쓸었어요. 도로, 농장, 여관까지 모두 진흙 속에 파묻혔고요. 270명,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멈춰섰죠. 2022년까지도 6명은 영원히 실종 상태예요.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과실이었죠. 회사는 대미 위험을 알고도 무시했어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참혹한 비극이에요. 이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죠. 1976년 7월 10일 이탈리아 세베소는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작은 화학 공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트리클로로페놀을 만드는 일상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온도가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죠. 안전장치 밸브를 닫아버린 게 문제였어요. 과열된 반응기는 시한폭탄이 되었죠. 내부 압력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어요. 오후 12시 37분 마침내 안전 밸브가 터졌습니다.
독성 구름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그것은 최악의 독극물 다이옥신이었죠.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를 덮쳤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심각성을 몰랐죠. 며칠 후 동물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피부엔 끔찍한 발진이 생겼고요. 700헥타르 넘는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죠. 이후 수십 년간 후유증에 시달렸고요. 세베소는 산업안전 규정을 바꾼 비극이 되었어요. 작은 실수가 불러온 거대한 재앙이었죠. 1970년 5월 31일 페루는 아름다운 일요일 오후를 맞고 있었죠. 하지만 오후 3시 23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태평양 연안에서 진도 7, 9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해안 도시는 흔들렸지만 안데스 산맥 마을들은 더 큰 위협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죠. 대페루 지진으로 기록될 재앙이었어요. 특히 융가이 마을 위에는 6,768m 오아스카란 산이 우뚝 솟아 있었죠. 그 봉우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얼음과 눈이 쌓여 있었고요. 지진의 진동은 산맥을 깨웠고 곧이어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아스카란 북쪽 봉우리에서 1억 3천만 세제곱미터의 얼음과 암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눈, 얼음, 진흙,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흐름이 시속 300km로 덮쳐왔습니다. 융가이 마을 사람들은 단 3분 만에 자신들의 운명을 마주해야 했죠. 이 거대한 눈사태는 마을을 통째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 탑만이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어요. 약 2만 명의 융가이 주민 중 생존자는 고작 92명뿐이었죠. 대부분 마을 밖에 있거나 높은 언덕으로 대피한 소수였어요. 결국 이 지진과 눈사태로 약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페루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로 기록되었고요. 또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눈사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융가이는 국립기념지로 지정되어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의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다의 거인 콜스카야 시추선은 혹독한 환경을 위해 지어졌죠. 1985년 핀란드에서 이 독립형 캔틸레버 시추선을 만들었어요. 102명이 거주하며 수심 100m에서 6,400m 깊이까지 시추할 수 있었죠. 러시아 극동에서 아르크틱 모르네프테가즈라즈베드카 소유로 운영되었어요. 운명의 12월 콜스카야는 수리를 위해 예인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날씨가 맹렬한 폭풍으로 돌변했죠. 예인선이 끊어져 거대한 시추선은 표류하게 되었어요. 사나운 폭풍 속에서 재연결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때 치명적인 기울기가 시작되었고 물이 갑판으로 쏟아졌죠. 발전기가 고장나 시추선은 어둠과 침묵에 잠겼어요. 전원이 없어 다리를 접을 수 없어 안정화가 불가능했죠. 영하 50씨 아래 북극 한파가 노출된 장비를 얼어붙게 했어요. 대피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폭풍은 계속 휘몰아쳤죠. 구명정들은 하나씩 부서지거나 휩쓸려갔어요.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콜스카야 시추선을 덮쳐 전복시켰어요. 단 몇 분 만에 높이 솟은 플랫폼은 파도 아래로 사라졌어요. 탑승자 67명 중 14명만 살아남았죠. 나머지는 무자비한 북극해에 삼켜졌어요. 이 비극은 해양 안전규약의 긴급한 변화를 촉발시켰어요. 하지만 콜스카야 희생자들에게 교훈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1974년 6월 1일 영국 플릭스버러는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다가올 지옥을 상상조차 못했어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작은 결정이 이미 내려진 후였죠. 며칠 전 공장의 한 부품에서 균열이 발견되었거든요. 생산 중단을 막으려 임시 방편이 제한됩니다. 오직 화학공학자들뿐 기계 전문가는 없었어요. 그들은 지그재그 배관이라는 임시 연결을 승인하죠. 이 설계는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온도는 서서히 위험 수위로 올랐어요. 아무도 이 작은 연결이 치명적일 것이라고는 몰랐죠. 오전 4시 53분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임시 배관이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파열되어 사이클로헥산이 뿜어져 나와 거대한 구름을 형성했죠. 그리고 단 몇 초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공장 전체를 뒤흔드는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건물들은 종이처럼 찢겨 28명이 목숨을 잃었죠. 사고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어요. 플릭스버러는 전국의 화학공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영국은 산업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죠. 이 비극은 빠른 이익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줍니다. 1987년 12월 20일 필리핀에선 4,385명의 비극이 시작됐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평시 해상 재난이었죠. 도냐파소는 정원 608명인데 4,000명이 넘게 탔어요. 승객 절반은 표도 없었고 배는 이미 한계였죠. 구명조끼는 잠겨 있었고 무전기도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그날 밤 유조선 벡터호와의 충돌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문제는 벡터호의 조타수도 자격 있는 선장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운항 허가조차 없는 불법 선박이었다는 점이죠. 충돌 직후 두 선박은 폭발했고 바다는 지옥으로 변했어요. 승객들은 불타는 기름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상어떼까지 몰려와 생존자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죠. 그날 밤 25명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단 25명이죠. 생존자들은 충돌 2시간 뒤에야 구조됐어요. 너무 늦었죠. 당국은 벡터호에 전적으로 책임을 돌렸어요.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과적과 안전장비 미비도 대참사의 원인이었어요. 결국 부실한 규제와 탐욕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죠. 도냐파소는 타이타닉보다 76년 뒤 더 큰 비극을 썼어요. 이 비극은 해상 안전 규정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죠. 지금도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해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